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예, 5,000피, 천스닥 시대. 악재는 둔감하게, 호재는 폭발적으로 반응했던 아주 전형적인 강세장을 보였는데요. 오늘 돌연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양 지수 모두 4% 이상씩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5% 가까운 낙폭입니다. 4,973선 지나가면서 5,000선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K200 같은 경우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장중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해제되긴 했지만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4.3% 넘게 밀리면서 1,100선 반납하며 1,09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물 5% 넘게 밀리고 있죠.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현재 양 시장의 개인은 순매수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3조 5천억 원 넘는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4조 원대까지 이제 매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시장 중계하면서 개인이 3조 5천억 이상 4조 원대 순매수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개인의 순매수가 유입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2조 3천억 원 매도고 기관은 지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1조 3,60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을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키워드는 사실 유동성인데 유동성 함께 보시죠. 외국인들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왜 이렇게 사고 있는가? 고객 예탁금은 역대 최대치이기 때문입니다. 1월 29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103조 7천억 원입니다. 지금 역대 최대이고요. 거래대금도 매일매일 역대 최대입니다. ETF 매수도 이어졌는데 잠들었던 돈이 움직이는 양상이기 때문이죠. 국내 연금 시장 자산 적립금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좌측에 보시면 퇴직연금의 경우 2016년 147조 원에서 2024년 432조 원으로 증가했고요. 우측에 보시면 퇴직연금 실적 배당형 적립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돈의 논리가 영원할 수는 없겠죠. 유동성 힘이 약화되거나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순간 변동성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은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요? 이분과 함께 진단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건희 KB증권 디지털 콘텐츠팀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처음 출연하시는데 뭔가 활발한 시장 분위기였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예,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웃으면서 맞아드릴 수 없어서 다소 죄송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 이게 하락의 신호 전조 증상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긍정적인 조정의 이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조정이라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프긴 한데 왜 그렇게 보시는지 근거는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워시 쇼크죠. 예. 워시 쇼크를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AI 내러티브다. 이렇게 AI 내러티브. 말 그대로 내러티브라는 게 이제 일종의 큰 스토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AI가 스토리를 담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은하고 구리 같은 일단 전력 설비가 핵심 자재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용되지 않겠어. 이런 것 때문에 투기적인 수요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트럼프 집권 1기 때 그러면 금하고 은 그리고 이 밖에 원자재들의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달러 강세를 현재는 또다시 용인을 하려고 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찍고서 급락을 해야 되는데 1기 때는 또 안 그랬거든요. 또 그런가요? 보면은 1기 때 트럼프 집권 1기 때 1년 때 달러 약세가 갈 때는 귀금속이나 원자재가 올라가다가 달러 강세로 가다 보니 이게 빠져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빠지지 않아서 구리만 조금 흔들리고 갈 길로 가더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뭐가 틀리냐면은 특히 은 같은 경우는 투기적 수요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 내러티브라는 이야기가 씌워져 있다 보니 예. 야 금하고 은은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 때문에 계속해서 쓰일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투기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계속 올라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 시장에서 이러한 투기적인 목적으로 들어갔었던 물량이 건전하게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 결국에는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시장의 갈 길, 로봇의 시대 이런 예.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AI 로봇.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기적 수요가 좀 빠지면은 되려 예. 시장에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걸 가지고 구조적으로 이제 추가로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좀 준비한 자료들로 시장 반응이랑 이제 케빈 워시가 어떤 인물이길래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지명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했고요. 금과 은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차트를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회색 블록을 보시면 이제 케빈 워시 지명 이후인데 파란 선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갑자기 위로 크게 이제 반등을 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환율, 그러니까 달러당 원화 가격이 오늘 급등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은색 보시면 금 가격인데 이게 갑자기 또 급락을 했죠. 다음 자료 보시면 이제 이게 마진콜 공포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은값이 46년 만에 최대 폭락을 보였는데 은이 특히 크게 휘청인 이유,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화면 이제 현지 시간 1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고점 대비했을 때 31.4% 하락을 했습니다. 46년 만에 최대 낙폭이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파월 다음 연준 의장으로 이제 지명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죠. 여기에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가격으로 불안했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게 많이 거론되죠. 마진콜, 그러니까 증거금 추가 납부 요구입니다. 이런 공포가 겹치면서 낙폭을 키웠다는 건데 최근 은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장에 일명 레버리지, 차입 투자,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게 이제 과도하게 쌓여 있었고요. 그 가격 하락이 시작되자마자 마진콜을 피하려는 강제 투매 물량이 쏟아져서 가격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격 한번 보실까요? 현재 금과 은 선물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실 은 가격이요. 초반에는 한 11% 급등을 했는데 지금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반납을 하죠. 4% 플러스 정도로 축소가 되고 금도 한 4% 강세였는데 현재 1% 미만으로 상승폭 잡힙니다. 천연가스가 사실 문제인데 지금 국제유가도 급락했지만 특히 미국의 천연가스가 15%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선물시장 쪽 데이터로 보시면 아직 마이너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자재 관련 상품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 자산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시간 외에 선물의 낙폭을 축소하다가 지금 재차 확대를 하고 있죠.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마진콜 이슈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 크다. 그래서 당분간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는 은의 가격 변화에 주목하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장까지 굉장히 많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네. 당분간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금하고 은이 반등을 주고 있는데 네. 이게 여기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예. 추가로 하락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긴 하는데 반동폭이 너무 약해요. 예, 맞습니다. 예. 약하긴 하죠.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 생각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업종이나 이런 네. 섹터들은 저희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저가 매수에도 어느 정도는 좀 동참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가 매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반도체주들 반도체. 이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반도체주와 미국의 반도체주가 어느 순간부터 좀 디커플링 나서 한국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있는데 한마디로 예. 표현하자면은 미국은 약간 플랫폼 중심이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의 이러한 실적 발표에서 나타났듯이 저희 뭐 투자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쪽에서 컨센서스가 조금 부진하고 2026년도도 그렇다.
이러한 미래를 좀 못 그리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흐름이 좀 안 좋았죠. 네. 근데 국내 반도체주들을 보게 되면은 그 반대의 현상이 있죠. 현재 12개월 선행 EPS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예. 국내 반도체주들은 미국의 이런 플랫폼 중심의 반도체하고 틀리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AI 또는 HBM처럼 이런 가시화된 반도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업체라든지 이번 기회에 좀 대형주들, 반도체주들을 좀 분할 매수로 조심스럽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평가, 잠시 후에 종목 이야기, 가격 전략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 실시간 이 댓글창에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워시 쇼크가 뭔가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계셔서 이제 케빈 워시가 어떤 인물인지 양력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이제 매파적이다, 그리고 좀 무난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인물입니다. 근데 왜 매파로 보는가? 그 이유는 연준 이사 때 이 과거에 양적 완화를 반대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적 완화라 그러면 시장에 돈 푸는 건데 이걸 반대했던 그런 인물인데 양력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한 7년 근무를 했고 그 후에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의 경제 보좌관으로 합류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35살에 최연소 연준 이사로 지명이 됐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에 자신의 이제 월스트리트 인맥이 좀 많을 거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부실 은행들의 매각을 중재하는 데 기여를 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인물이고요. 2011년에 연준의 2차 자산 매입에 반대를 해서 연준 이사직에서 이제 사임한 인물입니다. 인맥적으로 보면 이 부분인데 이 워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60년 지기 절친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로널드 로더의 사위인데 이러면서 이제 파월 케이스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일기 때 파월 의장을 그 의장 자리에 앉혔는데 그 이후로 뭐 당시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박사 학위도 없었고 단 한 번도 소수 의견을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소위 이제 조종하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시진핑보다 더 나쁘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 적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워시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이제 이 다음 의장으로 지명을 했지만 과연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의 방향성에 맞춰서 움직여줄까라는 이제 물음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 관점에서는 이게 시장이 좀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매파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이제 매파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한 1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그럼 15년 사이에 뭐가 변했느냐를 딱 봐야 되는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분이 달러 강세를 원하고 그리고 긴축을 원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와 예, 맞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해야 된다.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매파적인 성향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성향적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모 의원이 트럼프의 양말 인형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 거 아실 거예요.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냐.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매파라면서 왜 한필이면은 양말 인형으로 가버렸느냐.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기술도 많이 변하고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굳이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잡아야 되냐 요 마인드가 좀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에는. 그래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에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비둘기적인 현재의 그 연준의 독립성을 외치고 있으시긴 하지만 예. 아니면은 시장 신화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달러를 좀 강세로 가려고 하는 부분은 약간은 그쪽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금, 은이나 이런 원자재 쪽 시장은 약간 돌다리는 좀 두들겨 보실 필요는 있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원자재 시장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의 흐름을 체크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증권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정리해드린 거고요. 다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오히려 매수할 만한 주체들이 좀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는 5% 넘게 급락하면서 15만 2,400원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7% 가까이 빠지면서 84만 7천 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두 기업에 대해서 긍정에다가 저는 올해에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더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소부장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25년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에서 양봉을 두툼하게 내면서 네. 사실은 이격이 너무 좀 부담스러우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좀 조정을 거치고 가는 게 더 사실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그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2026년도 투자 포인트는 소부장주들이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공정 장비 위주의 설비 투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강했었을 때 돌았죠. 제일 처음에 뭐 식각 장비부터 돌기 시작을 했죠. 제일 중요하니까. 예. 근데 VM부터 돌기 시작을 해서 이제 증착 장비, 뭐 원익 IPS, 뭐 테스 이런 쪽으로 돌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뭐 식각액인 솔브레인까지 갔다가 또는 뭐 세정액인 뭐 제우스까지 갔다가 막 맞아요. 돌았어요. 예. 막 돌다가 지금 맨 마지막에 하나 좀 남은 게 뭐냐면 전공정에서 식각 부품이거든요.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좀 부담이 없을 겁니다. 예. 식각 부품에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쿼츠, 파츠 이렇게 뭐 부품단들을 많이 예.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현재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거는 SIC 링에 속해 있는 쿼츠 부품 쪽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쿼츠. 왜냐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최근에 올라갔을 때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TCK 네. 예, 요게 굉장히 좀 강했었거든요. 어. 예, 요런 것들이 최근에 조정을 이용하면은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의 이제 플랫폼 중심하고 틀리게 약간 전통적인 레거시가 강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HBM이 가시화된 실적을 내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에서 실적을 못 내고 있지만 한국은 내고 있는 거예요. 예. 장비단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단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고 식각 부품, 예. TCK, 하나 머티리얼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K 하나 머티리얼즈. 그렇죠.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저희가 식각 쪽에서 좀 무거운 종목들이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력은 큰데 왜 너 혼자 무겁니? 너도 이제 키 맞추기에서 올라와라. 이런 게 이제 원익그룹주거든요. 원익 QNC, 원익 IPS 이런 것들은 꼭 챙겨보시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반도체 투톱보다 지금은 소부장단이 더 이제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반등의 폭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저는 둘 다 가긴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네.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었을 때 소부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목 힌트는 TCK,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QNC, 원익 IPS 이렇게 소부장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정말 단연 반도체가 돋보입니다. 그 한국의 1월 수출 데이터 16년 만에 마주한 반도체 100%라는 수치인데 함께 보시죠. 2026년 1월 한국의 수출이 659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했을 때 33.9% 증가했고요. 조업 일수가 3.5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증가율 한 20%포인트 높였고 섹터 중에서 보면 단연 뭐 반도체가 돋보였습니다.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100%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연한선이 이제 반도체를 뺀 일평균 수출이고요. 우측의 진한선이 반도체 일평균 수출인데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진한선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어느 국가에 잘 팔렸는지 국가별로 보면 중국향이 72% 늘었고요. 미국향이 169%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수요가 굉장히 반도체 쪽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살펴봤고 그러면 반도체 그 다음 또 볼만한 섹터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로봇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로봇주가 약간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저는 기회로 보고 싶은데 현대차 그룹주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대차.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테슬라의 향기가 묻어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현대차만 놓고 봤었을 때 가치 평가를 증권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제일 처음에 로봇,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 예. 그리고 자동차 본업의 가치, 그리고 훗날에 있을 이제 자율주행 파운드리, 로봇을 이용한 휴머노이드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분석을 했었을 때 현대차 시가총액이 100조는 현재 자동차 본업하고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는 현재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타로 지금 조정 후에 현대차 그룹이 다시 가려면은 마지막 하나 남은 휴머노이드 파운드리 쪽이죠. 요게 이제 한마디로 플랫폼. 예. 예전에 테슬라가 상승을 했었던 거는 전기차 플러스 플랫폼이었죠. 예. 이런 모멘텀으로 보셔야 되고, 자, 현대차 자체는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하드웨어 쪽이 강하겠죠. 예. 휴머노이드가 있으면 하드웨어가 강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 쪽에 느낌이 나는 예. 계열사는 뭐가 있을까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현대차보다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게 현대 글로비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글로비스. 같습니다. 예. 저희가 피지컬 AI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실제적인 데이터가 되게 필요하고 예. 그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현장에서 노력을 하는 게 현대 글로비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업 쪽에서도 현재 2025년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이게 2026년도에도 괜찮을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본업 플러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강조하는 데이터 중심의 휴머노이드의 한 가운데에 있는 현대 글로비스. 예. 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은 뭐 로봇주에서는 너무 이게 섹터를 종목을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예. 현대차 그룹주에서만 집중해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를 중심으로 로봇이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하자 말씀을 주셨고, 시간이 좀 빠듯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그나마 오늘 네. 시장에서 좀 버텨주는 역할, 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네, 플러스를 맞습니다. 유지하고 있는데 예.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감산 기조죠. 이건 완전히 구조적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국가가 감산해 하면은 10기업에서 5기업 했겠죠. 그럼 예. 또 5기업이 또 경쟁이에요. 저가 경쟁. 아하. 이렇게 해서 계속 빠졌었거든요. 예.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산업을 집중을 시킵니다. 너하고 둘이 합쳐. 예. 그런데 환경 기준이나 무슨 기준은 니네 자율대로 우리가 가이드라인만 줄게. 예. 하지만 못 맞추면은 퇴출이다. 아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가 경쟁을 하지 못하고 예. 산업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리튬 관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리튬 가격이 맞습니다. 반등하잖아요. 리튬도 예전에 저가 경쟁을 몰아내기 위해서 구조적인 감산을 하고 있고요. 리튬, 소재 이쪽이 2차 전지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구조적인 감산 그리고 구조적인 가격 상승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리튬 가격을 보시면 올라가는 게 단순한 이러한 상승이 아니다. 예.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상승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소재주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긍정 평가. 예. 전반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체크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페드워치상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은 연내 2회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크게 우려할 포인트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로봇과 2차 전지. 박건희 KB증권 디지털 콘텐츠 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